안녕하세요. 기혼논리학 수강생 여러분. 오늘 14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기혼논리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선 좀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드리면 과제가 있죠. 그 과제 기억하시죠? 14주차 과제를 이번에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누군가는 그걸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목요일까지 한 이유는 그걸 받아서 피드백을 곧장 최대한 빨리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기말고사를 볼 텐데, 그 전에 좀 최대한 좀 빨리 피드백을 주려고 하니까 꼭 까먹지 마시고, 이걸 봐야 되는데, 그 14주차 과제, 그러니까 13B와 14A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약간 코가 맹맹한데,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혼논리학과 철학의 관계, 도대체 기혼논리학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철학과 무슨 관계냐 하는 건데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호논리학은 다양한 철학적 연구에서 문장의 의미나 논증 과정을 명료하게 분석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공유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호논리학은 그 자체로 철학적, 비판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의 그 연구 영역은 제한이 없죠. 따라서 논리학 그 자체도 이제 우리는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호 논리학에서 또 당연하게 간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왜 그걸 우리가 규칙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또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셋째로는 이건 철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호 논리학은 컴퓨터 공학처럼 실용적인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사용되는 기호 논리학은 우리가 배운 그 수로 논리보다는 그냥 명제 논리 있죠? 문장 논리. 딱 그 수준의 아주 간단한 것만 이제 응용이 됩니다. 자, 그럼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호 논리학은 다양한 철학적 연구에서 문장의 의미나 논증 과정을 명료하게 분석하여 공유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분석 철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철학적 스타일이 있죠. 그게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프레겐이, 뭐 러셀이니, 아니면 뭐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이런 일부 철학자들이 또 공유한 문제 의식이 있었는데요. 글쎄 정확하게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중 일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철학적 문제들이 무의미한 문장으로부터 발생한 사이비 문제다. 따라서 철학자가 할 일은 결국 명료한 의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철학적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진짜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그중 일부, 사실 대부분은 다 해소시켜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자, 한번 도대체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자, 이게 과연 타당한 논증인지 한번 보죠. 신은 완벽하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자, 이게 데카르트의 그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인데요. 자, 이걸 기호화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3단 논법처럼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X가 신은 완벽하다. X가 신이라면 X는 완벽하다.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자, 데카르트가 의도한 방식은 사실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데카르트의 의중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존재한다라고 하는 수로 2를 하나 쓰는 겁니다. x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완벽할 수 없다. 또는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대우를 사용하면은 요거의 대우를 만들 수가 있죠. 만들면 일단 완벽하다면, 어떤 x가 완벽하다면 걔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므로 C는 존재한다. 자, 이거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이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게 되는 거죠. gx이면 ex이다. 자, 보시면은 자, 요것과 두 번째 식을 이걸로 번역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3단 문법이죠. x가 g면 p이다. 근데 x가 p면 2다. 따라서 x가 g면 2다 라고 하는 아주 완벽한 3단 문법이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신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참이 되고요. 2번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 속성을 생각해보면은 뭔가가 완벽하려면 일단 존재해야 되지 않겠냐. 존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대상보다는 존재하는 대상이 더 완벽하다는 거죠. 따라서 일단 완벽하려면 걔는 존재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x가 신이라면 걔는 존재한다는 거죠. 어때요? 자, 문제는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수로 논리에서 어떤 것들은 수로로 취급되지만 어떤 것들은 수로로 취급되지 않죠. 예를 들면 사람이다. 수로죠. 그래서 그동안 명사로 취급됐던 것들을 그냥 우리는 수로로 취급합니다. 근데 우리 문법에서 명사로 취급됐다고 다 수로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름은 고유명사, 이름은 수로가 아니라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수로 논리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는 우리가 그냥 명사라고 이렇게 문법적 요소를 통해서 명사로 얘기되는 것들을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는 엄청나게 차이고, 사실 일반 명사는 사실상 뭐와 같다? 수로와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취는 뭐냐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수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완벽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 문장 번역을 보시면 이게 뭔가 x가 존재한다라는 게 x의 속성처럼 보이죠. 존재한다는 게. 근데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수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로란 뭐예요? 존재하는 대상에 부여하는 어떤 속성이죠. 어떤 대상의 속성이에요. 속성을 그 어떤 대상에 부여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존재는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일단 존재해야 거기에 다른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속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주면 사실은 이런 식의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호 논리학적인 어떤 분석을 이용하면 이 2번 문장이 사실 기호 논리학으로 번역이 될 수 없어요. 무의미한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된다 하더라도 아마 3번 문장을 도출할 수는 없는, 3번 형태에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3번도 우리는 바꿔야 되죠.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신인 무언가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고, 2번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어떻게 바꿔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석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타당한 논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명쾌한 방식으로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존재하는 여기 이 증명의 일종의 트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포함된 의미, 다 이게 존재 문제랑 관련이 있는데요.
자, 사실 러셀의 확정 기술어구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 문제가 사실 이 문장의 의미 또는 문장의 진리값을 부여할 때 상당히 곤란한 대상들이 됐었고요. 자, 그런 문제들을 지금 바로 이제 존재 문제를 다 속성이 아닌 걸로 자,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문장의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니콘은 뿌리 하나이다. 유니콘은 뿌리 하나이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보통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모든이란 말이 생략된 거죠. 마찬가지로 유니콘은 뿌리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도 모든 유니콘은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모든 유니콘은 뿌리 하나이다라고 하는 문장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빨간색으로 한번 다시 바꿔서 모든 x에 대해서 x가 유니콘이라면 뿌리 하나이다. 어때요? 뿌리 하나이다 라고 하는 수로를 O라고 하고 유니콘이다 라고 하는 수로를 U라고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번역한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근데 문제는 UX가 자, 유니콘인 대상이 존재하지가 않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이 전권이 참여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논의 영역 내에 UX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논의 영역을 어떻게든 뭔가 정의했어요, 대충. 공집합이 아닙니다. 논의 영역 자체는 공집합이 아닌데 U가 공집합인 거죠. 그럼 U를 만족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이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이 문장 자체가에서 이 전권이 항상 거짓이죠. 그러니까 참인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분석하면 뭔가 명쾌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하면은 아래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유니콘은 뿌리 두 개이다. 유니콘은 뿌리 두 개이다. 이거는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x가 유니콘이면 x는 뿌리 두 개이다. 투. 이렇게. 자, 이 문장은 어떨까요? 이 문장 역시 참이죠. x가 유니콘이라면 그 유니콘은 뿌리 두 개이다. 이건데 유니콘이라면 하는 그 전건이 다 유니콘이라면을 만족하는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든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든 전건이 거짓이죠.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든 요런 사례를 보시면 이 사례를 보시면 임의의 유에 대해서 자, 임의의 유에 이걸 증명할 수가 있죠. 자, 증명을 꼭 해야 되나요? 괜히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서. 자, 임의의 유를 그냥 아무거나 대입한다 하더라도 임의의 어떤 이름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전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항상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긴 있지만 이 표준적인 기호 논리학을 사용하면 자, 이게 무조건 참이 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가 이제 확정 기술어구의 형태의 문장으로 바뀌면 자, 이건 확정 기술어구가 아니죠. 모든 유니콘은이란 뜻이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확정 기술어구식으로 하면은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 현재 프랑스 왕은 하고 이런 주어를 쓸 때는 이게 약간 분명히 그런 왕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딱 한 명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죠. 그래서 그걸 러셀식으로 분석하면 딱 한 명의 프랑스 왕이 존재한다라고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명 있고 기껏해 한 명 있다. 라는 식으로 2번과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프랑스 왕이 누구든 그는 대머리다. 라는 이런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문장.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적용된 2번, 3번, 4번으로 해체시켜서 분해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가진 애매성을 최대한 없앰으로써 문장을 명료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복잡한 것들이 이제 현재 프랑스어는 대머리가 아니다. 이런 문장 나오면 더 골치가 아픈데 그것 역시도 러셀식의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부정기호를 우리가 어디에 부여할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정함으로써 이런 경우에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떻고 라는 식으로는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의 참 거짓 여부를 명쾌하게 우리는 판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의미론의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것들을 기호 논리학을 활용함으로써 아주 명쾌하게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해소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는 트릭이고 어떤 거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문제 말고도 이제 다른 종류의 제가 이제 과학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과학 철학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사례인데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법칙이 있다고 해봐요. 자, 이 법칙을 입증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바로 검은 까마귀들이 필요하죠. 검은 까마귀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기호 논리학으로 한번 표현해보죠. 수로 논리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법칙은. 이미 x에 대하여 x가 까마귀라면 x는 검다인 거죠. 그리고 이 법칙을 입증하는 사례는 이거의 긍정적인 사례를 보면 되죠. 그래서 C이면서 B, 그러니까 까마귀이면서 그 검은 어떤 사례를 찾으면 그 사례들을 발견할 때마다 항상 그 사례들은 이 법칙을 입증해주는 사례가 되겠죠. CA and BA 또는 뭐 CB and BB 또는 CC and BC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법칙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겠죠. 근데 이제 햄펠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아주 역설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 법칙의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x에 대해서 cx이면 bx이다 라고 하는 이 법칙은 사실 요거랑 똑같죠. 이미 x에 대해서 not bx이면 not cx다. 그러니까 검지 않으면 까마귀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법칙을 딱 쓰고 나면 자, 이 대우로 만든 법칙을 이용해주면 이 법칙을 입증해주는 사례는 뭐예요? 어떤 까맣지 않고 까마귀도 아닌 검지 않으면서 까마귀도 아닌 어떤 물체가 있으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물체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게 요 법칙을 입증해주고 그리고 이 법칙을 입증해준다는 건 이와 동치인 원래의 법칙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법칙까지도 입증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검지 않으면서 까마귀도 아닌 물체 예를 들면 뭐가 있죠? 하얀 이런 하얀 그 펜 아니면 이런 하얀 옷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지 않으면서도 까마귀도 아닌 이런 물체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 방 안에서도 제가 지금 이 방 안에서도 온갖 많은 그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법칙을 입증해주는 그런 대상들을 마구마구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로 벽 뒤에 있는 벽도 저 하얀 벽을 보면서도 와 모든 까마귀를 입증해주는 아주 좋은 사례구나 이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었고 사실 이 과학 철학에서 이 입증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가설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재미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단지 말로만 풀어 쓰는 것보다 딱 이런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 논리학, 수로 논리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모르면 훨씬 어렵겠지만 알고 나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훨씬 편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써놓고서 이제 이게 바로 까마귀 역설 문제다라고 이제 문제를 정식화하고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반증의 무효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포퍼의 반증주의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포퍼의 반증주의는 뭐냐면 가설로부터 어떤 관찰 가능한 현상을 예측해요. H가 참이라면 E가 참이다 라고 하는 걸 도출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not E를 알게 됐어요. E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있게 되죠? 바로 후권 부정의 논리를 이용해서 후권 부정의 규칙을 이용하면 곧장 우리는 not H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포퍼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이거죠. H면 E다. 근데 E가 발견됐어요. 그렇다고 H가 참일까요? 자, 이거는 오류죠. 오류. 논리적 오류. 아주 유명한 오류죠. 후권 긍정의 오류죠. H면 E다. 근데 E가 참이다. 라고 해서 H가 참이라고 우리는 곧장 얘기할 수가 없죠. 이거 바로 이제 귀납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귀납 추론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면서 결국 우리 뭐만 할 수 있다? 반증만 할 수 있다. 우리 연역 추론만 할 수 있는데 연역 추론만 타당한 추론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과학이 그러면 연역 추론만 사용하면 경험과 무관한 활동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포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반증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증은 타당한 연역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설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고 예측과 실제 사실이 어긋나면 또 가설을 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포퍼의 반증주의 식의 이제 과학 발전 방식인 거죠. 자, 이때 포퍼의 반증주의 핵심은 뭐냐면 반증은 연역 추론이고 이 반증에 의해서 우리는 단 하나의 반증 사례만 있어도 단 하나의 반증 사례만 있어도 우리는 가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설을 버리는 이유는 매우 타당한 연역 추론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포퍼의 이런 식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듀엠과 콰인의 분석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무력화되는데요. 포퍼의 분석에 따라서 반증이 분명한 타당한 연역 추론이라 하더라도 반증에 의해서 도대체 무엇이 폐기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반증이 예측에 기여한 요소 중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는 그냥 어떤 가설 H로부터 어떤 모종의 사실이 도출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실제 과학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 가설 H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관성의 법칙 그런 거 하나 딱 도입한다고 해서 모종의 사실이 도출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가정들, 배경 지식들, 아니면 보조 가설들, 아니면 이웃한 어떤 다른 이론의 가설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사용해야만 그것과 결합했을 때만 구체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 단독으로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다른 가설들이 함께 결합되어야만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가설들을 A1부터 AN까지라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걸 기호 논리학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H and A1 and A2 and 점점점 AN 이면 이다 라고 이제 인력적으로 도출한 겁니다. 그런데 not 이다. 자, 이게 이가 거짓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죠? 반증됐으니까 후권 부정에 의해서 전권을 부정해야겠죠. H and A1 and 점점점 and AN. 자, 이게 도출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드모르강의 법칙을 적용하면 얘는 뭐와 같냐면 H가 거짓이거나 A1이 거짓이거나 점점점 AN이 거짓이거나 라는 뜻이죠. 분명 이 일을 예측하는 데 기여한 일 중에서 뭐 적어도 뭔가는 틀렸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틀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꾸만 여기 예측이 틀리면 이 어떤 핵심 가설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걔를 버려야 될 것처럼 포퍼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분명치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한다면 H를 고수한 채 H는 참이다 라고 계속 고집하고서 다른 거를 고쳐볼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식으로 그 관찰을 봤다라고 낮 일을 관찰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그걸 만드는 그런 관찰을 만드는 도구가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 논리학의 어떤 방식을 잘 활용해주면은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주장을 훨씬 명쾌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로는 이제 일종의 수리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도대체 산수는 어떻게 정당화되느냐? 우리 수업의 초창기 때 이렇게 얘기했죠. 산수, 수학적인 지식 주장들은 필연적 참이다 라고 얘기했죠. 보통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수학적인 진리 아니면 뭐 논리적인 진리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과 무관하게 경험을 하지 않고도 참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 수학은 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게 왜 자명한 참인지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게 일종의 수리 철학의 중요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사실은 이 기호 논리학을 만든 동기 자체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프레게가 바로 이 산수의 기본 개념들을 논리학으로 환원하고 싶었어요. 순수 논리적 개념들로 정의해서 그거로부터 이제 연역적으로 도출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려니까 기존의 어떤 논리학적인 도구들이 너무 빈약한 거였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 수로 논리였던 거였고요. 수로 논리만 가지고 사실 산수가 안 되고 더 나가서 더 복잡한 체계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산수의 기본 개념들을 이제 정의하고 그로부터 산수의 여러 정리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이다 2 더하기 1은 3이다 와 같은 그런 정리들 수학의 참들을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증명을 논리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자, 그런 시도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재밌는 시도들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기호 논리학의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개발된 거였는데요. 그걸 시도한 사람이 바로 프레게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는 러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던 거였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괴델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불완전성 정리라고 해서 그게 증명이 안 된다. 자연수의 기초산수에 대해서 완전하고 일관적인 공리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환원 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되죠. 근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또 기호 논리학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관심 가진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나름의 대중서들도 나름 그 쉽게 풀어 쓴 대중서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학에 대한 철학적 연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논리학이 철학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논리학 자체에 대해서 철학적 연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라고 할 때 논리학에서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또는 논리학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서 다시 한번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창기에 다뤘던 논리적 참, 필연적 참, 또는 우연적 참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 있죠. 그걸 우리 좀 약간 직관의 호소에서 얘기했었고 전통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논리적 참은 문장의 논리적 형식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거나 죽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의 문장 있죠. 그게 이제 논리적 참이고 필연적 참은 뭐였냐면 문장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참이 되는 것들. 또는 이제 그것이 거짓인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초창기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돌고 돌았죠. 사실 그 문제가 있는데 문장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문장의 의미 분석에서 참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논리적 형식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논리적 참은 아니지만 필연적 참인 거 기억나시나요?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 그렇죠? 그 필연적 참이죠. 꼭 총각들을 다 조사해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조사해보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는 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연적 참인 거는 문장의 의미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그게 참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죠. 그래서 그게 참인지를 알아내려면 경험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이걸 탁탁 잘라가지고 분석하려고 하죠. 근데 앞에서 수리 그 철학을 했던 사람들은 요 경계를 넘어보려고 했던 거였어. 그렇죠. 수학적 참, 1 더하기 1은 2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논리적 참을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했던 시도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시도들은 사실 이걸 경계선을 있다고 많이들 주장하죠. 전통적인 구분에 따르면 경험에 의해 정당화되는 우연적 참과 경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게 이제 딱 잘라서 이쪽과 이쪽이 딱 잘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뭐 그게 흉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있죠. 그런데, 콰인이라고 해서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그 미국의 그 철학자에 따르면, 이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이쪽은 영원한 참이죠. 수학이나 논리학, 이런 애들은 영원한 참이에요. 필연적 참이에요. 이쪽은 그렇지가 않죠. 그건 우리 경험 내에서만 참인 거예요.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하면에 따라서 반박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수학과 논리학의 참 진리들은 경험에 의해서 반박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딱 잘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콰인의 전체론적 인식론에 따르면 콰인은 이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믿음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허브들이 있을 수 있죠. 아주 다양한 믿음들과 아주 긴밀한 연결을 갖고 있는 허브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런데
어떤 믿음들은 경험과 맞닿아 있어요. 자, 이 믿음들을 우리는 가끔씩 수정하죠. 가끔씩 수정을 하는데 언제 수정하냐? 경험과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하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믿음이 경험과 맞지 않았어요. 외부의 경험, 외부에서 관찰된 외부의 관찰에 의해서 얻어진 경험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일부를 교체해서 이 경험과 화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모든 믿음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는 절대 변경 안 되는 것, 어디까지는 변경될 수 있는 이런 식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학과 논리학의 믿음들도 특정 외부 경험에 의해서 우리 한번 이제 되겠다 이걸 한번 바꿔봐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논리학적인 믿음, 수학적인 믿음까지도 우리는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냐면 뭘 바꿔야 최소로 믿음을 바꿀 수 있느냐인 거죠.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예를 들면 어떤 단순성이라거나 아니면 뭐 생산성 등의 어떤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믿음을 교정하는 게 그런 가치를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와 같은 기준을 이용해서 이제 내부의 믿음들을 수정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수학과 논리학의 믿음들 또는 어떤 우리의 믿음을 교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사실 논리학은 약간 그런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매우 규범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논리학적인 믿음들까지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규범과 사실의 문제를 막 다 뒤섞는 그런 식의 자연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왜 우리도 그동안 왜 이쪽은 변경 가능하고 이쪽은 변경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느냐? 이에 대해서 콰이는 설명하죠. 자, 경험과 근접한 믿음들은 좀 쉽게 바뀌는 거고 경험으로부터 매우 먼 이런 안쪽에 있는 애들은 더 안쪽에 있는 애들은 좀 변경이 어려운 애들 그런 식이 있는 거고 여기는 딱 자르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펙트럼. 그래서 실은 논리학이 다른 학문과 구별되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학의 어떤 존재 토대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식의 철학적인 성찰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논리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립하려면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구분이 없다면 자연과학과 수학과 논리학의 경계는 사실 아주 희미한 져버리고 논리학 역시도 일종의 심리학이 돼버리는 거죠. 또는 뭐 심리학이 논리학이 되고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례로 보면은 그 논리학에서는 알고 보면 우리가 추론 규칙들을 사용하고 있죠. 도대체 근데 그런 추론 규칙을 우리는 거의 자명한 것으로 도입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런 추론 규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이제 정당화가 없어요. 있더라도 매우 순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우리랑 직관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논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폭발의 원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순으로부터는 무엇이든 도출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모순을 전제하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다 존재할 수 있다. 아무거나 다 끌어넣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폭발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이 뭘 추론할 때
우리의 믿음 체계가 기존의 믿음 체계를 전제 삼아서 다른 걸 막 추론을 하겠죠. 근데 우리 믿음 체계가 정말 일관될까요? 사실은 매우 양립 불가능한 그런 믿음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폭발률을 전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그로부터 우리는 이 믿음 체계가 붕괴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는 모든 믿음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논리학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양립 불가능한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믿진 않아요. 자, 그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는 폭발률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용해서 그렇다면 폭발률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직관을 좀 더 이제 그 반영한 그런 새로운 논리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배중률을 거부하는 논리 체계도 있습니다. 어떤 게 P라면 어떤 게 P거나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배중률인데 이걸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죠. 보통 자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는 P이거나 P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죽거나 죽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파질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걸 고려하게 되면은 왠지 배직률을 거부하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는 그 자연의 진화라거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P거나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는 보통 뭐랑 결합해서 사용하냐면 어, 이걸 사용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이걸 사용한 방식이 결국에 우리가 그 요거 선원기호 제거 규칙 있죠. 선원기호 제거 규칙이 암묵적으로 배중률을 사용하고 있는 규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P이거나 Q이다. 근데 not P이다. 그러니까 Q다. 라고 할 때 이때 바로 사실은 여기서 P이거나 not P다라고 하는 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not P다라가 나오면 결국 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딱 따라 나오고 Q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배중률을 암묵적으로 사용한 추론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자연의 진화 같은 걸 가만 따져보면은 항상 애매한 사례들이 있어요. 중간에 애매한 사례들이 있는 거죠. 개인지 늑대인지 아니면 영장류인 포유류인지 아니면 파충류인지 이런 항상 애매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이용해서 그런 사례들을 활용해서 어떤 전통적인 논리학 체계를 이용해서 만약에 추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결론들이 도출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논리학을 이용한 그런 추론을 생물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그럼 거기에 어떤 논리적 추론을 사용해야 되냐라고 해서 다른 종류의 논리학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논리학 체계를 개발하는 방식이 이제 논리학에 대한 연구들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특정 논리 체계에 대해서 메타적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 수러 논리에서 PL 같은 거, PL이라고 하는 수러 논리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러 논리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 우리 한 학기 동안 훈련한 겁니다. 근데 이 수로 논리 체계가 과연 완전한가? 이런 걸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그 논리 체계의 추론 규칙들을 이용하여 어떤 주어진 문장들의 집합으로부터 그 집합의 어떠한 모든 규결을 도출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걸 모든 규결들을 거기서 우리가 딱 정의한 추론 규칙들만 가지고 다 도출할 수 있다면 그 체계는 완전한 체계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불완전한 체계예요. 괴델의 증명에 따르면 1차 수로 논리 그건 완전해요. 완전한 체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운 거죠. 10개의 기본 추론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그 양화사에 대한 규칙이 있죠. 그것만 이용하면 우리가 그 주어진 전제로부터 어떤 문장들의 집합으로부터 어떤 모든 규결을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규결들을 다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증명이 돼요. 자, 그런 식의 증명들을 하는 것들. 일종의 메타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논리 체계에 대해서. 자, 그런 분석을 하는 것들도 일종의 철학적, 논리학에 대한 철학적 연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수리 논리학, 아까 산수 체계에 대해서, 산수 체계를 논리학 체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의미에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 거예요. 또는 사실 일관되려면 불완전하고 완전하려면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식의 증명을 한 건데요. 걔들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학을 좀 진지한 어떤 학문 탐구의 대상으로 본다면 일종의 기술로서 추론 기술 우리가 마치 자전거 타는 기술처럼 사실 그걸 배운 겁니다. 우리 그걸 배운 건데 자전거 타는 기술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기술인지와 같은 그런 형태의 연구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호 논리학을 활용한 다른 형태의 연구들이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 컴퓨터에서 활용되는 것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컴퓨터에 연산 장치를 만드는데 바로 이러한 기호 논리학이 사용됩니다. 자, 덧셈기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진 덧셈기는. 그래서 한 자리 덧셈기를 만든 거예요. A 더하기 B는 자리 올림이 일어나서 CS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0 더하기 0은 뭘까요? A가 0이고 B가 0이면 00이죠. A가 0이고 B가 1이면 0 더하기 1이죠. 0 더하기 1이니까 1이죠. 자, C는 한 자리 다음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0은 0 더하기 1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1이죠. 자, 여기는 C라고 쓰고 여기는 썸이라고 썼냐면 S라 쓰면 이건 보통 썸의 약자. 이거는 캐리, 자리 올림수라는 뜻에서 캐리.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뭘까요? A가 1이고 B가 1이면 이진 덧셈에서 2가 돼야죠. 근데 이진수에서는 2가 없어요. 1 다음은 그 다음 10이죠. 이진수는 이렇게 증가해요. 0, 1, 10, 11, 그 다음엔 100. 이런 식으로 쭉 점점 증가합니다. 한 자리 하나씩. 이진수는 바로 그걸 생각해주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죠. 10.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재밌는 게 뭐를 알 수 있냐면 C는 뭐예요? C는 뭐와 같아요? 자, 제가 약간 등호 같은 기호를 썼지만 대충 쓰는 겁니다. C는 A 언제만 참이죠? A도 1이고 B도 1일 때. 기호 논리학식으로 그 문장 논리를 생각하면 A도 참이고 B도 참일 때만 참인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는 A and B인 거죠.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A가
S는 보시면 A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1이 되죠. 0은 거짓으로 생각하고 1은 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얘는 딱 이 상태에서만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딱 우리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익스클러시브 우어라고 배타적인 논리합이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 or B이지만 뭐가 아니에요? A and B는 아닌 거죠. 그렇죠? A or B이면서 A and B는 아닌 형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not A and B이거나 A and not B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딱 여기 not A and B이거나 A and not B이거나 딱 줄마다 딱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를 논리 회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AND 연산을 하는 그런 그 연산 장치가 있고 OR 연산을 하는 장치가 있고 부정 연산을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 장치를 AND 게이트라고 부르고요. OR 게이트, not 게이트. 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요거 한 자릿수 덧셈기 있고 이지만 여러 자릿수 덧셈기도 요거를 좀만 응용하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주변에서 쓰고 있는 계산기들 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연산 역시도 알고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가 덧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주 단순한 연산을 하는 장치들을 모아서 하는 거고 거기서 가장 단순한 연산이라고 하는 건 다 논리 연산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런 기호 논리학의 진리표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문장 논리의 연산 기법들을 활용해서 사실 이거를 정확히 논리 회로로 정확히 딱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면 이제 계산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 논리학이 철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까지도 활용이 되었다는 점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기호 논리학이 뭐 지금까지는 일종의 훈련으로서 기술로서 추론 기술로서 계속 가르쳐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좀 조심할 점은 아주 복잡한 종류의 증명 이런 게 다른 곳에서 막 활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호 논리학을 일종의 체득을 시키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눈 감고도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기호 논리학을 체득시키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체득하고 나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1번 사례 기호 논리학을 활용한 철학 연구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것들은 여러분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단순한 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걸 먼저 연습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논리학 그 자체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훨씬 더 진지한 탐구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호 논리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시험까지 열심히 공부하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